저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2, 제 나이의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갑을 넘기면 세상사에 초연해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게 스며들고 추억은 더욱 선명해져 가슴을 조여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해외에서 살아갈 용기를 응원했지만 막상 제 곁에서 멀어지고 나니 허전함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몇 줄이 전부가 되었을 때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를 실감하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 주안동의 허름한 원룸입니다. 방 한 칸, 작은 부엌, 오래된 창문에서 흘러드는 소음이 전부인 집이죠. 낮에는 창밖으로 경인선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내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성가시게만 느껴졌을 법한 소음이 요즘은 오히려 사람 사는 기척처럼 느껴져 고맙기까지 합니다. 집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몇 개뿐이고 벽에는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고 아들은 저 먼 나라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저를 찾을 틈이 없습니다. 사진만이 과거의 시간을 붙잡아 주지만 그 웃음은 이제 제게 더 큰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이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분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성묘를 다녀오고 친정에도 들렀습니다. 시끌벅적한 친척들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풍겨 나오던 기름 냄새,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런 풍경 속에서 저도 살아있다는 실감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를 반겨줄 사람도 제가 찾아갈 집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다정하게 모여 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저 혼자만 따로 떨어져 나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리모컨을 꺼버리고 방 한구석에 앉아 있으면 고요한 정적이 더 크게 울려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날 아침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김을 뜯고 국물을 떠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에는 빨갛게 표시된 추석 연휴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빨간 숫자는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막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하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텔레비전을 다시 켜봤습니다. 그러나 채널을 돌릴수록 더 허전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온통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추석 특집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뜰 때마다 제 마음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책상 위에 쌓여있던 지역 정보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무료 배포 잡지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무심히 페이지를 넘기다 작은 광고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사과 수확 인부 모집 일당 18만 원 숙식 제공.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구인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농가에서 사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저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농사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흙바닥에서 김을 매거나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딴 경험은커녕 손에 흙을 묻히는 일조차 어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농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서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는 게 안전할까 하는 걱정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저는 점점 더 우울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과거를 곱씹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일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몸을 움직이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적어도 지금보다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용기가 싹 텄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고에 적힌 번호를 눌렀을 때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손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투 하나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농사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제 부족함이 걸려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사과 담고 포대 옮기고 그런 일입니다.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금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모르는 시골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며칠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보자. 적어도 지금처럼 우울하게만 지내는 것보단 낫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버스를 타고 낯선 곳으로 향할 제 모습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낯설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오늘처럼 혼자 외로움에 짓눌린 하루는 아닐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그날 밤 저는 한동안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낯선 곳에 홀로 간다는 두려움도 함께였지요. 이튿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한켠에서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고 여분의 양말과 수건을 넣었습니다. 괜히 허전한 마음에 남편 사진을 지갑 속에 다시 꽂아 넣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잘 다녀올게. 속으로 그렇게 말을 건네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충남 예산이라고 적힌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젊은 연인, 시골 친정을 찾는 듯 보이는 가족, 출근길로 보이는 노동자들. 저는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새로운 경험을 마주하고 싶었으니까요. 버스는 생각보다 오래 달렸습니다. 인천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빽빽한 상가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들판과 낮은 산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논과 밭 위로 내려앉자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저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에 터미널 매점에서 산 김밥 한 줄과 작은 생수 한 병. 허술한 아침이었지만 왠지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어 마음이 조금은 들떴습니다.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졸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게 뛰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하면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를 반겨줄까?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후회하게 될까? 이런저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젊은 시절에 처음 시집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집, 낯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던 제 모습. 지금 제 마음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게 흘렀을까요? 버스는 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는 간판 앞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방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과는 달리 공기가 훨씬 맑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광고에 적힌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님은 주소를 확인하더니 저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거기 왜 가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 수확 도우러 왔어요. 기사님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시분이 그런 거 하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좋은 경험 되실 거예요.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양옆으로 사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붉게 익은 사과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이런 곳이라면 며칠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기와집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문 옆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고 마당에는 농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사과나무가 가득한 과수원이 보였습니다. 풍경만으로도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소박한 정취가 물씬 풍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한미정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전화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제 전화로 분명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멀리서 왔는데.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여자 일꾼 구한다고 했나? 사내들만 필요하다니까. 그때 집 안쪽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분 제가 부른 분이에요. 그리고 곧 중년의 남성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인상은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오셨군요. 한미정 씨 맞으시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여자는 안 된다고 하셔서. 그는 곧장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직접 모신 분이에요. 힘든 일은 제가 하고 가벼운 일만 부탁드릴 겁니다. 노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두둔해준 그 중년 남성 바로 최도연 씨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괜히 짐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보탬이 되어야 한다.
최도연 씨의 뒤를 따라 마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의 거절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다행히 도연 씨가 저를 두둔해준 덕분에 겨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온 건 아닐까? 오히려 문제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 불안한 눈치를 눈치챘는지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고집이 좀 세시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힘든 일은 제가 다 하고 가벼운 일만 부탁드릴게요.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도시에서 남자들에게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따뜻한 배려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 짐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집 한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은 오래된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린 작은 온돌방이었는데 창문에는 얇은 커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장롱이 놓여 있었고 모서리에는 전기 스탠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화장실은 저쪽 끝에 있고 씻을 수 있는 데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는 방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도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하러 오셨는데 왜 죄송하다고 하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제 마음을 살펴주는 말을 해주니 마치 오래전 가족 곁에 있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오자 부엌 쪽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던 겁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도연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갓 썬 파와 마늘이 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익숙해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차릴게요. 그는 바쁘게 움직이며 반찬을 꺼내고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 달걀말이, 멸치볶음 같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요리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하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까지 살림을 익숙하게 해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홀로 버텨왔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 모습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노인 즉 도연 씨의 아버지께서도 상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여자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사는 받아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오. 짧고 무뚝뚝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 집의 밥상에 앉을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도연 씨는 제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니 농사일은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경험이 없어요. 괜히 왔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옆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 속에서 저는 다시금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날만 해도 저는 텔레비전 속 가족 단란한 모습에 우울해하며 지냈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골집의 작은 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눈을 감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나는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정 씨, 일어나세요. 이제 시작해야 해요. 낯선 목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니 밖은 희미한 새벽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이른 아침의 공기였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맑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니 최도연 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낫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농사일은 아침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덜 힘들어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사과밭,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붉은 열매들, 밤새 머금은 이슬이 반짝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많은 사과를 한 번에 본 건 처음이에요. 도연 씨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년 보는 풍경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저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자연이 주는 선물 같죠. 그의 말이 새삼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시에서 늘 바쁘게 살던 저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가지를 살짝 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사과 꼭지를 돌려서 조심스럽게 따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나지 않아요. 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동작을 따라 하려 했지만 처음이라 서툴러 사과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일을 더디게 하네요. 제가 미안한 듯 말하자 도연 씨는 웃으며 제 손을 살짝 잡고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돌리듯이 하면 돼요. 힘을 주지 말고 사과가 스스로 손에 떨어지도록.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몇 번 따라 해보니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과가 제 손 안에 매끄럽게 떨어져 들어왔을 때 괜스레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도시는 늘 의자에 앉아 지내는 생활이었으니 몸이 금세 반응한 겁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히고 손끝은 금방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도연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사과를 땄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가 목선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차마 더 버티지 못하고 허리를 움켜쥐자 그는 곧장 제 눈치를 챘습니다. 힘드시죠? 잠깐 쉬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저를 그늘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과밭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나무로 만든 평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그는 미리 준비해온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땀에 젖은 몸에 시원한 차가 들어오자 세상이 달라진 듯 상쾌했습니다.
이런 게 농촌의 맛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거의 못 도와주시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혼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는 잠시 웃더니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번 선을 보긴 했지만 다들 시골살이를 힘들어했어요. 결국 다 떠나더라고요. 도시 여자는 여기 오면 오래 못 견뎌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농사를 지으며 버틴 그의 삶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바보네요. 이렇게 좋은 분을 두고 떠나다니. 제 말에 그는 의외라는 듯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로의 외로움이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홀로 버텨온 저를, 저는 시골에서 묵묵히 살아온 그를 어쩌면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쉬고 난 후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왔겠어요? 도움이 되어야죠. 그러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뭔가를 해내야 했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존재만으로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과밭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정자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정자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고 바람이 솔솔 불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온 도시락을 꺼내더니 콩국수를 그릇에 따라 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이게 최고예요. 우리 집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겁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넣는 순간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솜씨면 장가 못 가실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는 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솜씨가 문제가 아니라 운이 없는 거죠. 그의 말투는 가볍게 흘린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념이 왠지 제 삶과도 겹쳐 보여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를 두고 도시로 떠나지 못한 사연을 들려주었고 저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아들을 멀리 보내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밑바탕에는 홀로 버티며 살아온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임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법과 재회한 듯 마음이 놓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도시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가끔은 사람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도 순간 찡해졌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매일같이 홀로 방 안에서 사람의 기척을 그리워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니까 이제는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 같은 분이 곁에 있어주면 정말 좋겠네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해는 산 너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과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최도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농사일을 직접 해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건데도 잘하셨어요. 사실 일이란 게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김치와 함께 구운 고등어가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낮에 비해 훨씬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낯선 일이 힘들지 않았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재미있게 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농사일 한다고 걱정했는데 괜히 그런 소리 했구먼. 그 짧은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도연 씨가 말렸습니다. 손님이 무슨 일을 해요? 그냥 쉬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같이 할게요. 이 집 밥을 얻어먹었으니 보답이라도 해야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그릇 몇 개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몇 번 부딪혔고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작은 부엌이 그 순간만큼은 왠지 따뜻하고 넉넉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그는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당에 평상이 있는데 거기서 바람 좀 쐬실래요? 오늘 하늘이 맑아서 별이 잘 보일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별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빛공해와 소음에 가려진 하늘만 바라봤으니까요. 평상에 앉아 올려다본 하늘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까만 하늘 위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은 오래된 추억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감탄했습니다. 와, 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하늘을 봐왔는데도 가끔은 감탄합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소주병을 꺼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한잔 하시겠어요?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럴 땐 한 잔이 좋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술을 나눠 마시게 되네요. 그는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술은 쌉싸래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늘 쓰기만 했는데 이렇게 함께 마시니까 맛이 다르네요. 그는 잔을 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늘 혼자 마셨는데 이렇게 누군가랑 나누니까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오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지난 5년의 시간, 그리고 아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결혼 기회를 몇 번 놓쳤습니다. 젊었을 땐 도시로 나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 속에는 같은 색깔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잔을 기울이며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그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우시죠?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옷에 남아있던 그의 체온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다정함, 그 소박한 배려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참 다정하시네요. 그런데 왜 여태 혼자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금방 짝을 찾으셨을 텐데요.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인연이 없었던 거겠죠. 혹은 제가 모자라서였을지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이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시작해 서로의 꿈과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와 시골이라는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지만 외로움과 희망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잔을 나누고 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정 씨 서울로 돌아가시면 또 언제 뵐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미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일이 끝나면 다시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이라도 놀러 오세요. 공기도 좋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저는 언제든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괜히 패만 끼치는 건 아닌지.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울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핀 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농사일을 도우러 온 손님과 집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 며칠만 머물다 돌아가려던 계획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 수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도연 씨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은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나날이 점점 더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부엌에서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과밭에서 몸을 움직였고 저녁이면 작은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도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면 웃으며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보내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도연 씨 사람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조금 가져다 주었고
건너집 아저씨는 농기구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며 이제 이 집 사람 다 됐네라고 농담하셨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릴 즈음 저는 이미 제 마음이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아버님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는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하셨던 분이 이제는 밥상에서 저를 향해 오늘 일은 어땠소? 라고 묻기도 하고 아침에 제가 부엌일을 도우면 괜히 수고만 시키네라며 슬며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짝이나 찾아라. 나이 먹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소.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아들에게 향한 충고인지 아니면 저를 포함한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도 놀란 듯 얼굴이 붉어졌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리며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방 앞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옷 위에 얇은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평상에 앉아 있었고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으셨죠?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한미정 씨,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다 아는 건 아니죠. 하지만 며칠 함께 지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걸 지금 다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일손을 돕는 분이 아니라 제 곁을 채워줄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서울의 작은 방에서 홀로 울던 날들, 명절마다 느껴지던 공허함, 그리고 이곳에서의 따뜻한 나날들.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마음이 이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아직 서로를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가면 되죠. 시간은 많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농사일을 하며 웃고 함께 밥상을 차리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대놓고 우리를 한 쌍으로 보았습니다. 장터에 같이 나가면 도연 씨 드디어 짝을 찾았네라며 농담을 던졌고 아이들은 두 분 참 잘 어울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보다 더 큰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한동안 말이 없던 아들은 이내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다면 저도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네요. 늘 외로워 보이셨는데 이제 웃을 수 있으시겠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제 선택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짐을 챙겨 예산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여인이 아닙니다. 새벽이면 도연 씨와 함께 사과밭으로 나가고 낮에는 자비를 돕고 저녁이면 함께 평상에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저는 삶의 리듬을 다시 찾았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걸 함께 바라보고, 여름에는 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모닥불 옆에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이 집의 안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장을 할 때도 불러주고 명절이 되면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도현 씨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서울의 작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구나. 그리고 확신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삶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다는 걸, 도연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최고의 선택이었다.